4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역량은 우리 대학이 교육을 통해서 배양하고자 하는 주된 핵심 역량 중의 하나입니다.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하나인데요. 공동체, community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communication, 소통이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또 마틴 부버는 대화를 통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친밀한 소통을 쌓아갈 때 진정한 상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통은 공동체적 삶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따로, 홀로 보다는 같이 하는 가치를 지향해야겠죠.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미덕입니다. 오늘날은 뛰어난 한 개인의 역량보다는 집단 지성이나 집단 창의성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구성원 간의 팀워크나 상호 소통성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의 가치와 민주적 소통의 보편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소통 역량은 직장 공동체에서 적극적이고 원만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윗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설득력, 자신감, 솔직성, 논리성, 경청, 예의, 의도 파악 등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요. 아랫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배려, 유머, 명확성, 감정 조절, 겸손, 경청 등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변신은 1912년에 집필해서 1916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중단편에 해당하는 소설입니다만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탄탄한 구성을 자랑하고 있죠. 사람이 벌레로 변한다는 동화적 설정을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간 실존의 불안과 현실의 부조리로 해석합니다. 자욱한 회색의 안개 속을 더듬어 나가는 듯한 카프카 작품 특유의 느낌은 변함없습니다만 내용 자체를 따라가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입문으로 많이 추천하고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레고르 잠자란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벌레로 변신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그레테란 이름의 여동생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원어로는요, Die Verwandlung 이라고 하는데요. 카프카의 변신이라고도 알고요. 원어 Die Verwandlung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카프카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대인의 삶,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삶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불안과 의식과 구원의 꿈을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단순한 언어로 기이하고도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변신은 카프카의 문학 세계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작품입니다. 변신의 작가 소개, 등장인물, 줄거리, 해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카프카는 아버지와의 불화와 동생들의 잇단 죽음을 목격하면서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냅니다. 1901년 프라하의 카를 페르디난트 대학에 진학한 카프카는 문학과 예술사 강의에 흥미를 보였고요.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관이나 변호사가 될 생각은 없었고요. 1906년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법원에서
1년간의 수습 기간을 마치고 보험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1908년 보헤미아 왕국 노동자 상해보험회사로 자리를 옮긴 후로 죽기 2년 전까지 14년 동안 그곳에서 법률 고문으로 근무를 했고요. 오후 2시에 퇴근하여 밤늦도록 글을 썼습니다. 이 무렵 유럽의 노동 환경은 무척 열악했습니다. 카프카는 공무 출장과 노동자들의 접촉, 이곳에서의 업무를 통해 관료 기구의 무자비성,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내면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카프카가 자신의 작품에서 개인의 소외와 무력감에 대해 보여주는 깊은 통찰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폐결핵에 걸려서 의사의 진찰을 거부하고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요양소와 여동생들의 집을 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함께 해준 도라 디만트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일찍이 맛보지 못한 삶의 애착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라는 그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며 간호했지만 끝내 그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출세, 결혼 등의 중압감에 쫓기며 글을 쓰다가 폐결핵에 영양 부족까지 겹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 프란츠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던 그의 아버지는 지배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으로 카프카를 억압하는 일이 잦았고 때문에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냈다. 1906년 법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평범하게 보험회사에 취업하였지만 그의 삶에 있어 유일한 의미와 목표는 문학에 있었다. 낮에는 보험회사의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글을 쓰며 꾸준히 자신의 꿈인 문학 활동을 펼쳐나갔던 카프카. 그는 1917년 결핵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안타깝게도 1924년 41세에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카프카가 근무했던 1920년대 유럽의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무척 열악했다. 그는 이 시기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내면을 마주하게 된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개인의 소외와 무력감에 대한 깊은 통찰은 이러한 산 경험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변신은 카프카가 1912년에 집필한 소설로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나니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린 한 남성과 그의 가족이 겪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변신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세계 속에 깊이 갇힌 현대 소시민의 생활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카프카의 대표작이다.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상황 설정,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끊임없이 고뇌한 실존주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 그가 살아생전 발표한 작품은 몇 편의 단편에 불과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여러 작품이 출간되며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기며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생전에 발표된 작품은 사형선고, 관찰, 변신, 유형지에서, 시골의사 등 단편 몇 편에 불과하고요. 사후에 친구 막스 브로트가 그의 미완성인 유고인, 심판, 성, 아메리카 등의 장편을 내놓음으로써
문단, 특히 프랑스의 NRFG 작가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죠. 아버지는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로 아버지의 편지가 증명하듯이 그는 일생을 이 아버지에게 열등감을 품고 살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이 벌레로 변한 것을 발견한다. 시간에 맞춰 늘 그랬듯 출근할 준비를 해야 했지만 벌레로 변한 몸으로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출근 준비를 할 수도 없었다. 가족들은 회사로 향하는 열차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레고르를 걱정하며 그의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레고르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는다. 이윽고 그레고르가 일하는 회사의 지배인이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레고르는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방문을 열게 된다. 벌레로 변한 그의 모습을 보고 모두들 기겁하였고 그레고르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으며 가족들 중에서도 특히 그의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그를 걷어차며 그를 다시 방 안에 가두게 된다. 그레고르는 집안의 모든 경제 상황을 해결해주고 있었지만 그가 일을 하지 못하는 몸이 되자 가족들은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들은 자주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혀 그들의 말들을 점점 못 알아듣게 되었다. 한편 그레고르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동생이 몰래 가져다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은 하루에 2번 부모님과 한유가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 시간과 점심 식사 후 부모님이 낮잠을 잘 때뿐이었다.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아무도 혼자 집에 남으려 하지 않았으며 집을 비워둘 수도 없어 누군가 외출을 하게 되면 남은 2사람이 함께 집을 지키는 룰을 만들었다. 그레고르의 경제활동으로만 생활을 유지했던 가족들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해고하였고 아버지는 은행 안내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고르는 동생이 자신의 방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홀린 듯 방문에 나서게 된다. 집세를 벌기 위해 새를 놓았던 집안에서 투숙객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그의 아버지는 사과를 던지며 그레고르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레고르의 몸에는 사과 한 알이 박히게 되고 그는 곧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바느질 일을 하게 되었고 동생도 가게의 점원으로 취직했지만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밤마다 불어와 속기를 연습하게 되었다. 가족들은 집안에 새를 준 사람들 때문에 방을 비워두어야 했으며 그때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그레고르의 방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그레고르의 방문은 더욱 굳게 닫히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들이 동생의 바이올린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 결국은 그들의 눈에 발각되게 된다. 그들은 집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가족들은 그런 일이 있은 직후 더 이상 그레고르를 돌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그를 다시 방 안으로 몰아넣은 순간 그레고르는 완전히 뻗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1장의 줄거리입니다. 의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그레고르는 잠자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고는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갑작스런 일에 당황하면서도 그는 조금 더 자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등껍질을 침대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러모로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출장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하고 짧은 틈을 이용해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죠. 상대할 고객들은 계속 바뀌어서 깊이 사귈 수도 없고 대인관계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역시 불만스러운 일이고요.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난다는 건 인간을 바보로 만든단 말이야. 인간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그레고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업 실패 때문에 사장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빚을 청산할 때까지는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출장 갈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의 몸 상태를 두고 걱정하는 가족들과 방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다가 몸을 움직여서 침대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레고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배인이 집에 방문합니다. 근무 태만이라고 비난하는 지배인에게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변명을 하지만 아무래도 집에 있는 그레고르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레고르가 방문까지 몸을 질질 끌고 가서 간신히 열쇠로 방문을 열고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족들과 지배인은 공황 상태에 휩싸입니다. 어머니는 마루 위에 털썩 주저앉고 아버지는 울기 시작하고 지배인은 집을 질겁을 하며 도망을 갑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바로 쫓아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지팡이로 그레고르를 후려갈기고 방으로 몰아넣고 감금해버립니다. 그날 이래로 그레고르는 방에서 꼼짝 않고 단조롭고 무료한 생활을 하게 되죠. 여동생 그레테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혐오하지만 방에 음식을 넣어주고 방 청소를 합니다. 그레고르의 음식에 대한 기호는 완전히 바뀌어 신선한 음식의 식욕을 느끼지 못하고 썩어가는 야채나 치즈에 식욕을 잃게 됩니다. 그레고르는 낮에 창가에서 밖을 내려다보며 시간을 보내죠. 잠을 잘 때는 긴 소파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 여동생이 들어올 때도 신경 써서 그곳에 몸을 숨깁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에 따르면 가족들에게는 적게나마 절약으로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고 비록 유일한 일꾼을 잃었을지라도 앞으로 1, 2년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족들은 잘 알죠. 그러는 동안 그레고르는 방의 벽이나 천장을 타고 기어다니는 습관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알아차린 그레테는 그레고르가 벽을 타고 기어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가구류를 방에서 치워줄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레테는 어머니와 협력해서 가구를 옮기고 그레고르도 처음에는 신경 써서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문득 자신이 인간이었던 시절의 흔적을 없애버려도 괜찮은 것일까 하고 회의합니다. 그레고르가 자신의 뜻을 표출하려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에 달라붙자 그런 그레고르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기절을 합니다. 최근 은행의 수의로 근무한 아버지가 귀가했을 때 그레테를 통해 그레고르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간주하고 그는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마구 집어던집니다. 그레고르는 깊은 상처를 입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그레고르의 등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오랫동안 그 상처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가족들은 빠듯한 형편으로 생활을 하고요. 어머니와 여동생도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동생은 더 이상 그레고르를 돌보는 것에 열의를 지니지 않게 됩니다. 가정부도 나이든 가정부로 교체하였고요. 우연히 그레고르를 보게 된 가정부는 그레고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수차례 그레고르를 조롱합니다. 한편 집을 신사 3명에게 하숙을 주고 나서 그레고르의 방은 애물단지 같은 가구를 놓아두는 헛간으로 변해버리는데요. 어느 날 거실에 있던 신사 한 명이 그레테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를 우연히 듣고 충동적으로 자기 쪽으로 와서 연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레테는 요구받은 대로 신사의 앞에서 연주를 하죠. 신사들이 처음부터 실증 느끼는 데 비해서 그레고르는 연주에 감동하고 방에서 기어 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레고르의 모습을 본 신사들은 화를 내고 당장 이 계약을 철회할 것을 또 지금까지의 하숙비도 지불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실망하는 가족들 틈에서 그레테는 이제 그레고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요. 그레고르는 쇠잔해진 가족의 모습을 보며 방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의 애정을 회상하며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음날 가정부는 그레고르의 시체를 완전히 처치하고 휴가의 필요를 느낀 가족들은 각각 직장에 결근계를 쓰고 나들이하러
집 밖으로 나가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자신의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딸 그레테는 오랫동안의 고생 속에서도 어느새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했고 부모는 이제 딸의 신랑감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등장인물 알아보겠습니다. 그레고르 잠자는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여동생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영업사원으로 일합니다. 어느 날 거대한 벌레로 변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변신 이후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잠자씨는요, 그레고르의 아버지입니다. 그레고르의 상사에게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고르로 하여금 내키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죠.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후 잠자 부인을 기절시켰을 때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여러 개 던져서 그레고르로 하여금 큰 상처를 입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쓸모가 없어진 그레고르를 냉혈히 대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레고르가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오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기 전에 그는 나이 들고 게으른 노인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자신이 노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레테 잠자는요, 그레고르의 여동생입니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뒤로 그를 돌보는 역할을 하죠. 처음에는 그레테와 그레고르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지만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초기에 그레테는 먹이도 주고 방 청소를 해주고 봉사를 하죠. 하지만 그런 부담에 점점 짜증을 내게 되고 그레고르의 방이 더러워져도 봉사를 그만둡니다. 그레고르가 성사시키려 했던 꿈은 그레테를 바이올린 연주로 음악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것이었는데요. 그레고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같은 구상을 발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후에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신하게 되고 그레테는 점원으로 일하는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태게 됩니다. 잠자 부인은요, 그레테와 그레고르의 어머니입니다. 처음에는 그레고르의 변신에 충격을 받지만 그레고르의 방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는 그레고르 어머니로 하여금 모성애적 충동, 그레고르에 대한 동정과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의 모습에 대한 공포감, 극도의 혐오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녀의 인격의 많은 부분을 드러내줍니다. 영업사원이라는 주인공 그레고르의 직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늘 일과 시간에 쫓겨야 하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죠. 또 지속적인 인간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의 직업은 그에게 사적인 영역을 포기하고 오직 회사라는 조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한 요구에 충실하여 실제로 그는 일벌레가 되고 돈 버는 기계가 되죠. 그가 이런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과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곧 그의 그러한 역할에 익숙해지고 그를 돈 벌어오는 존재로만 여길 뿐 가족 간의 따뜻한 교감이나 인간적 대화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삶은 황폐화되고 기계화되고 비인간화되어 갈 뿐입니다. 그레고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벌레로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것이죠. 그레고르의 변신은 이와 같이 자본주의 아래 소시민적 가정에 물화된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 변신은 그레고르 잠자와 그를 둘러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레고르는 유능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는 영업생활에 무척이나 지쳐 있었죠. 하지만 그레고르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를 관둘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오직 그레고르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레고르는 가장이었고 그의 두 부모와 여동생은 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벼랑간 한 마리의 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은 철갑처럼 단단했고 배는 둥그런 갈색 모양으로 칸칸이 나뉘어 있었으며 그 밑으로는 형편없이 가는 다리들이 수없이 버둥거리고 있었죠. 그레고르는 너무 놀랐지만 그보다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당장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집으로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레고르가 다니는 회사의 매니저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그레고르가 나타나지 않자 확인차 방문했던 겁니다. 잠시 후 매니저는 그레고르의 방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몸을 힘들게 이끌고 방문을 빼꼼히 열며 벌레가 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놀란 매니저는 불이 나게 줄행랑을 쳤고 덩달아 놀란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로써 소설 속의 공간은 그레고르의 방 안과 방 밖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완성하게 되죠. 아무튼 그레고르와 그의 가족들은 그 놀라운 사태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레고르는 직립보행을 버리고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고 또한 그의 가족들은 그레고르에게 의지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다행히도 머지않아 그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여동생은 어머니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레고르가 좁은 방 안에서 편히 기어다닐 수 있도록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치워주자는 거였죠. 물론 어머니는 동의하였고 그 즉시 두 모녀는 방 안 가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를 목격한 그레고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방 안 가구들을 밖으로 옮기면 물론 기어다니기엔 편하겠지만 그것은 곧 벌레로서의 자기 자신을 완벽히 인정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며 의식으로나마 남아있던 인간 그레고르가 완벽히 사망하는 순간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레고르는 두 모녀가 잠시 쉬고 있을 때 벽면에 걸려있던 숙녀가 그려진 액자 위에 올라가 자리를 잡습니다. 단지 액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때 휴식을 마친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찰나 그레고르의 모습을 목격하고는 그만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가족들은 더욱 철저하게 그레고르를 방 안에 가두게 되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가족들은 생활비에 보태고자 빈 방에 하숙생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거실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날이었습니다. 하숙생들은 잠시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 갇혀있던 그레고르는 동생의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동생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목격한 하숙생들은 그 징그러운 모습에 화들짝 놀라 환불을 요구하며 집을 떠나죠. 이로써 그레고르 때문에 하숙 사업까지 실패로 끝나자 단단히 화가 난 가족들은 최후의 결단을 하고 맙니다. 그레고르를 방 안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방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 뒤 그레고르는 마침내 삐쩍 마른 모습으로 죽어 있었고 가족들은 드디어 안심하며 모처럼 소풍을 나서는 모습으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이 작품은요, 1912년에 집필이 되었고요. 월간지 디 바이센 블레터에 처음으로 수록이 되었고 1916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카프카 생전에 간행된 소수의 작품 중의 하나이고 변형 기담의 특유한 유머와 이상한 사건을 예사로운 일처럼 묘사하는 작자의 냉정하고 사실적인 문체는 독자로 하여금 실존의 차원과 부조리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처하게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세계 속에 유폐된 소시민의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카프카 문학 중에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카프카의 변신을 둘러싼 해석은 그 관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령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들은 필요에 의해 맺어진 가족의 비극성을 주제로 감상하기도 하고요. 또 프롤레타리아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들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자본주의의 잔혹성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작품이 발표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며 당시 유대인을 마치 벌레처럼 여기던 독일 사회에 대한 카프카의 풍자를 감상하기도 하죠. 본 영상에서는 이들과는 달리 실존적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려 합니다. 물론 가능한 해석들은 수없이 많으므로 참고하는 정도로만 가볍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은 소설의 제목이 변신이라는 점입니다. 변신은 필연적으로 주체가 필요하죠. 즉 변신이라는 단어는 변신을 겪는 그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당연히 그레고르를 떠올릴 겁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품에서 변신한 건 그레고르뿐만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그의 가족도 변신의 주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들 각각의 변신과 그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레고르가 겪은 변신입니다. 유능한 세일즈맨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신하고 맙니다. 이는 그레고르 입장에서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열심히 산 죄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벌레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열심히 살기만 했다는 사실 말이죠. 즉 그레고르는 삶의 의미를, 존재의 이유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 아래 자기의 실존을 방치했으며 그 결과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를 자기 기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말하는 자기 기만이란 쉽게 말해 실존적 고민을 회피하고 마치 목적이 정해진 도구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물적 삶을 뜻합니다. 그레고르는 사물적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정말 말 그대로 사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비록 신체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아직 그에겐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즉 그레고르는 두 갈래 기로에 들어선 것입니다. 벌레가 되느냐, 의식을 수호하느냐, 다시 말해 사물이 되느냐, 실존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카프카가 말하는 실존이란 존재 양식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레고르의 존재 방식은 벌레 같은 몸으로 제한되었을지라도 그레고르는 그 안에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레고르는 노력했습니다. 이를테면 두 모녀가 그레고르의 방 안 가구들을 치우려고 할 때 이에 저항한 사건이 그렇습니다. 가구들을 치우면 그레고르는 편히 기어다닐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벌레라는 존재 양식에 매몰되고 마는 거죠. 그레고르는 이를 깨닫고는 숙녀가 그려진 액자 위에 올라가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이는 벌레가 되지 않으려는 그레고르의 실존적 의지와 나아가 액자 속 여인으로 상징된 사랑이라는 인간적 가치를 지켜내려는 낭만적 감성을 드러냅니다. 바꿔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인간은 곧 낭만적 감성을 상실한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숙생들이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에 무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이라는 존재 양식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낭만적 감성을 상실한 자들이고 따라서 여동생의 연주에 감동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가족의 변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기 전후로 가장 극명하게 바뀐 가족의 속성은 바로 기식관계입니다. 그레고르가 세일즈맨으로 일할 때는 가족이 그레고르에게 기생했다면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후에는 반대로 그레고르가 가족에게 기생하게 되죠. 바꿔 말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등 사회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레고르가 방 안에 갇힘으로써 가족이 방을 나서게 되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던 거죠. 여기에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를 더한다면 실존에 대한 고민이 방 안 깊숙이 처박혀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가령 오늘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직장인들이 진정한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고찰하는 데 정신을 빼앗긴다면 과연 회사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회사에서 자아실현을 누리는 몇몇 축복받은 사람들도 간혹 발견되긴 하지만 그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 갖고 싶은 직업, 꿈꿔왔던 삶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다만 이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나서는 거죠. 다시 말해 실존에 대한 고민을 마음속 깊은 방 한 구석에 가둬둘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레고르가 방 안에 갇힘으로써 그제서야 집을 나선 가족들처럼 말이죠. 카프카의 변신은 다소 비극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죽고 나서야 안도하는 가족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됨으로써 독자라면 누구든 가족의 잔혹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이러한 가족의 모습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갇혀 천천히 죽어갔죠. 이때 그레고르의 실존적인 고민, 이를테면 벌레로 변한 몸뚱이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의 이유를 찾으려는 그레고르의 노력은 방 밖에서는 하등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 궁리뿐이었으며 그레고르의 실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죠. 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공부가 밀렸다는 핑계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회적 기능에 매몰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도무지 성찰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구조의 탓도 있을 테지만 어쨌거나 실존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따라서 저마다 스스로 지켜내야만 하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변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미녀와 야수 아닌가요? 이 변신 모티브는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미녀와 야수, 개구리 왕자 이런 작품들은 하나의 공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에서 동물, 다시 인간으로 변신하는 것이 기본 공식인데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카프카의 변신은 이런 변신 모티브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변신 전, 그리고 변신이 되어서, 그리고 변신 후
그대로 인간에서 벌레로 변신을 할 뿐이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죠. 변신 전 인간의 모습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소통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변신을 했을 때는 이제 인간 소외와 부조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변신 후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구박을 받죠. 이러한 작품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볼까요? 집안을 통 책임지던 가장이 어느 날 벌레로 변신을 한다면 우리가 그의 가족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소설은 읽는데 두 가지 재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고르 잠자가 완전히 벌레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레고르 잠자 못지않게 변신하는 가족들의 심리와 행동을 따라가며 읽는 것인데요. 가족들은 사랑과 걱정의 마음을 내비치다 벌레가 된 그의 모습을 마주하고는 경악합니다. 공포와 한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죠. 그 이후 실망과 원망, 짜증, 분노를 거쳐 가족들은 드디어 사리를 느끼게 되죠. 발표된 지 90년, 1950년 이래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반백년이 넘은 변신의 번역본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변신은 사파가 특히 돋보이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아티스트 루이스 스카파티의 사파는 변신의 장면을 더없이 카프카적으로 그려내는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색을 전혀 쓰지 않고 검은색으로만 처리한 이 사파들은 변신뿐 아니라 카프카의 문학 세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파들 한번 감상해 볼까요? 그레고르를 처음 발견한 지배인이 놀라서 뒷걸음치며 현관으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레고르가 의자 밑에 숨어서 동생 그레테가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이고요. 그레테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차성처럼 살아가며 정말 우리의 삶이 단지 그냥 한 마리 벌레보다 나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약간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카프카의 변신은 단지 기괴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인간 실존의 허무와 절대 고독을 주제로 하는 변신은 바로 이렇게 사람에서 벌레로의 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신은 벌레라는 실체를 통해 현대 문명 속에서 기능으로만 평가되는 인간이 자기 존재의 의의를 잃고 서로 유리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레고르가 생활비를 버는 동안은 그의 기능과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의 빈자리는 곧 채워지고 그의 존재 의미는 사라져버리죠. 인간 상호간은 물론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신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카프카는 수십 년 전에 이미 가족 간의 소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었죠. 우리 사회를 보면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가는 가장들에 대한 걱정을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일벌레로 전락해버린 우리네 가장들은 정작 가정에서 따뜻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며 소통의 부재로 인해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기도 하죠. 이 책을 통해서 가족 간의 대화와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가족에게서마저 소외된다면 몸은 점점 약하고 상처 입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레고리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족의 대화법으로 공감 대화법이 있는데요. 요즘 가족 소통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소통의 문제는 갈등을 만들고 반복된 갈등은 가족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IMF 등 어려운 성장 배경에서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를 유지해 왔었고요. 남성, 여성 이렇게 성 역할을 구분지어 생활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보수적인 환경이 익숙한 세대인데 현재 변해버린 시대와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자녀들과 소통 문제와 갈등이 커져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족 간의 소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통이 갈등을 해소시킬까요? 바로 경청을 하여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기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경청을 하다 보면 공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말하기가 이루어진답니다. 요즘 세대 간의 갈등에서 오는 소통의 부재는 가족 안에도 균열을 만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 양보와 타협을 모르면 말만 가족이지 서로 냉랭하고 찬바람 부는 가정이 될 겁니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각자 자기 삶을 짊어지기에도 버거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을 뿐이겠지요. 가족 간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가족원의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상호 간의 친밀감을 전달하며 애정과 결속력의 강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간의 인격 형성을 바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요.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고요. 서로 접촉을 자주 하고요.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가족 간의 인격 형성을 해 나가면 반드시 따뜻한 가정이 될 겁니다.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스포츠 활동을 같이 하거나 혹은 식사를 함께 모여서 가족 간의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으론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의 가족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정하던 오빠, 가족을 책임지던 오빠가 어느 날 벌레로 전락해 버렸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동정하고 챙겨주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벌어오지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는 오빠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일벌레, 돈벌레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함께 반성해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가정들이 보다 더 따뜻한 곳으로 다시 변화되어 제 기능을 하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변신을 감상해 보았는데요. 이 짧은 소설을 읽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가족을 탄생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가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은 사랑해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는 결국 무엇으로 변신할 것인가? 변신은 카프카의 단편소설로 평범한 영업사원인 그레고르가 어느 날 벌레로 변신되어 겪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노인과 무슨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소설에서는 노인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설 주인공인 그레고르와 노인은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어떠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고 비참함과 소외감 속에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은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한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는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인 활동에서 배제된다. 변신은
인간 소외 현상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작품으로도 손꼽히는데, 이는 벌레가 된 주인공이 사회적 약자로 격리되고 곧 소외되는 모습을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벌레가 된 남자의 상황은 터무니없거나 우리와 동떨어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벌레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일까? 무심코 지나쳤던 누군가를 당신은 변해버린 벌레처럼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가? 각박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떤지 생각해야 할 때, 이것은 소설이자 우리의 이야기이다. 소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는 문장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친구가 많지 않다, 늘 외롭고 고독하다, 이제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 모임이나 만남을 하면 좋기는 한데 더 불편한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이더라도 우리는 항상 사회와 어울려 융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계화, 산업화, 정보화 사회가 인간 소외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기계화는 인간 소외 문제를 야기시켜 왔는데요. 현대인들은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적 성향이 강하죠. 어떤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인간 소외 문제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현대 문명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지적인 발전을 가져온 반면에 정신적으로 성숙하기까지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인간 소외 현상인데요. 소외란 뜻은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고립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인간 소외란 인간성의 훼손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의 가치가 사라져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간 소외 현상은 전 연령층에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왕따라는 표현도 있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노년층에서는 고독형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소속감을 박탈시킵니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에다가 나눔과 공생의 정신이 미미하거나 부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서로 다름과 공존과 그에 기반한 상호 간의 소통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소설이나 영화가 있을까요? 정현종님의 섬이라는 시를 갖고 와 보았습니다. 단절된 인간관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인간관계의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잘 표현된 시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너무 짧아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싶은데요. 짧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고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것. 사람이 섬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고독한 현대인의 소통을 위한 갈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섬이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바닷속에는 땅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가 어우러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이란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에 가고 싶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 다름 혹은 소외, 소통 이런 단어와 함께 떠올리는 동화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서로 다름이라는 문구를 보면 다르게 생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7번 방의 선물 영화 모두 보셨죠? 이 영화도요. 이야기가 좀 특별한 소통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살의 지능을 가진 아버지가 실제 6, 7세의 나이 딸인 예승이와 완벽하지 못하고 어눌한 말솜씨로 어떻게든 대화를 해나가고 아이 또한 아버지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높이에 맞게 의사소통을 하는 장면이 다른 이야기와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형태의 소통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작품 감상해 보셨는데요.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에서 유대계 상인의 장남으로 태어나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사회에서 성장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낮에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밤에는 글을 쓰는 소설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카프카는 인간 간의 소통 부재와 고독, 소외와 좌절, 불안과 부조리 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20세기 최고의 문제적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12년에 아메리카 변신을 쓰기 시작했고 1914년에는 유형지에서와 소송, 집필을 했습니다. 1916년에는 단편집 시골 의사를 달고했습니다. 1917년에 폐결핵이 발병하여 여러 곳으로 요양을 다니게 되고 1922년에 성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폐결핵으로 1924년에 빈 교회의 케어링 요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카프카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독선적이고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조차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야 했기에 그는 줄곧 남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그의 나이 2살, 4살 때 동생인 게오르크와 하이니가 태어났지만 곧 죽었고 이후 그의 나이 6살 때인 1889년에 여동생 엘리가 또 1년 뒤에는 발리가 그 2년 뒤에는 오틀라가 태어났지만 이 세 자매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의 광기에 희생당하고 말죠. 아버지와의 불화와 동생들의 잇단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는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카프카는 프라하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던 독일인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시온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배척받았습니다. 생전에 카프카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를 꺼렸으며 발표된 작품들도 대중의 몰이에 속에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보낸 유서에서 자신의 모든 작품을 불태워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오히려 그 눈밝은 친구를 통해 세계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불안한 내면을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낸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은 20세기 문학의 신화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전까지 서양 소설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던 리얼리즘의 성체는 변신 이후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대의 삶,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삶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불안한 의식과 구원의 꿈 등을 변신해서 카프카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단순한 언어로 기이하고도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초현실주의 작가 카프카가 서술하는 소설 속 세상은 현실이면서 현실 같지 않다. 우리가 경험하고 사고하는 세상과는 다른 비정상적 현실이다. 그래서 그의 문학은 난해하고 몽환적이다. 그러나 그 희뿌연 안개 뒤에는 사실 우리가 눈 감고 있어 보지 못했을 뿐인 실제 현실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가장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실존주의 리얼리즘 작가이기도 하다. 카프카는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감옥이나 철장 같은 현실 세계를 관찰하고 탐구하고
인식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그 배후의 불가해한 내적 세계를 수수께끼 같은 비유적인 문학 작품으로 표출해내고자 노력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프란츠 카프카 변신에 대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작품의 작가, 줄거리,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